한 번의 신고로 끝났다면, 한 번의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까요? 2022년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역사 안 여자 화장실 한 칸에 한 남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근무 시간, 동선, 그리고 이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까지. 이 사건은 2022년 9월 14일 20시 56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8세 여성 영무원을 과도로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본 내용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소 자극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노약자 및 침약하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사건 기록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주환은 같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자 2018년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를 2019년 11월부터 3년 가까이 350여 회 이상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2021년 10월 7일 가해자 전주환을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일부 초기 보도에서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고 그 영상으로 협박을 했다는 뉘앙스가 있었으나 피해자의 큰아버지에 의하면 이와 달리 지금 확인된 바로는 역 구내에서 일어난 불법 촬영물로 협박을 한 것으로 나온다고 했고, 피해자가 같은 역에서 근무할 때 가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것을 최초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피해자 전주환을 고소 다음 날인 10월 8일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이때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로 서울교통공사는 피해자 전주환을 직위해제 처리했습니다. 이후 서울서부경찰서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피해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의 신변보호가 2021년 10월 8일부터 한 달간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요청으로 신변보호가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나 가해자 중심 감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전주환은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주환은 2022년 1월 27일 스토킹 혐의로 재차 고발당했을 때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며 범행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때도 구속영장 청구는 없었습니다. 전주환은 2022년 2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 6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기소 이후에도 내 인생 망칠 거냐며 합의를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했습니다. 범죄의 병합 및 합의 실패로 인해 징역 9년이 구형된 상태였으며 1심의 선고 공판일이 9월 15일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2019년 11월부터 첫 고소를 하던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에게 전달한 전화 문자 메시지가 350여 건에 달한다며 고소 후에도 올해 2월까지 20번가량 연락을 시도했다고 밝혔으며 피해자가 연인이 될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오히려 전주환의 연락 시도가 집요해졌다며 전주환은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실은 입사 동기 사이일 뿐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전주환은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1년간의 실무 수습 기간을 마치지 못해 정식 회계사 자격증은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실무 수습을 마치지 못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직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피해자는 도망갈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기도 한다며 이 부분이 영장 기각에 참작됐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주환은 2020년 택시기사 폭행 및 공용물건 손상 폭행 조사 중 경찰서의 책상을 발로 차서 부수고 다음날 유치장 변기 뚜껑을 뜯어 부순 것과 2018년 음란물 유포 등 전과 이범이었으며 2021년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도 이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직위해제 상태였던 전주환은 8월 18일 오전 결심 공판일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오후 6호선 증산역을 방문해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일정 등을 조회했습니다. 전주환은 직위해제됐지만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9월 3일에도 6호선 구산역 역무실에서 내부망을 통해 한 차례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확인했으며 범행 당일인 9월 14일에는 증산역과 구산역에 차례로 들러 자신을 휴가 중인 불광역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역사 내 단말기를 사용해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재확인했습니다. 2022년 9월 14일 오후 7시경 전주환은 6호선 구산역에서 일회용 승차권으로 신당역까지 간 다음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1시간 10여 분 동안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후 그는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화장실 칸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과거에 살았던 집 주변에서 배회하다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성을 피해자로 착각하고 뒤를 밟은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던 정황과 거주지가 바뀌었음을 알자 근무지를 찾아서 살해하는 등 계획적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콧감과 안감의 색깔이 다른 점퍼를 이용해 교란하려고 옷을 뒤집어 입거나 GPS 정보 도장 목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직접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한 지 1분여 만에 역사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이 도착하여 시민과 함께 전주환을 체포했고 신고 후 9분 만에 구급대가 도착하여 피해자를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술 중 사망했습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손을 다쳐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다음 날인 9월 15일 전주환은 환자복을 입고 팔에 깁스를 한 채로 병원에서 나와 경찰에 의해 고송되었습니다.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성 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 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협박 등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 교통공사 측은 의료원에 이송된 직후부터 주치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는데 수술 도중 사망하였다. 피해자 부모님이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장례 절차를 공사가 도와드리고 있다. 역에서 일하는 분이 돌아가신 경우가 거의 없다. 충격적이고 놀란 상황이다. 공사 전체가 대책을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유족들은 기사화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읍수하고 있다. 울부짖고 계신다.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은 기사가 나가지 말아줬으면 한다. 고 전했습니다. 다만 유족들은 단지 사건의 피해자로만 기억되기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피해자의 작은아버지는 조카가 사망할 정도의 상처를 입고도 비상벨을 눌러 범인을 검거하도록 했다며 범인이 도망갔으면 수사력이 또 얼마나 허비됐겠나? 조카는 마지막까지 할 일을 한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피해자의 여동생은 직장 내 성폭력 및 괴롭힘 등 피해자 보호가 미비했다고 지적했으며 피해자의 큰아버지는 취약 시간대에는 영무원들을 2인 1조로 근무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서울교통공사도 비판했습니다. 2022년 8월 18일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2022년 9월 15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9월 14일 전주환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바람에 9월 29일로 연기됐습니다. 9월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 22부 부장판사는 스토킹 및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량 그대로 징역 9년을 선고했으며 스토킹 치료 80시간, 성범죄 치료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관련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 등을 강요했다며 또한 사건 병합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이와 상반되게 참혹한 범행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어 향후 별도 심의가 진행되겠지만 피고인의 추가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23년 1월 10일 검찰은 전주환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고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거의 매일 피고인을 면담하면서 피고인이 죄책감이나 타인에 대한 진심 어린 미안함을 느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동일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전주환은 최후 변론에서 유족분들께서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셨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너무나도 잘못했다며 삶을 스스로 비관해 모든 걸 포기해야겠다는 짧은 생각으로 제 스스로를 놓아버렸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2월 7일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 부장판사는 전주환에게 징역 40년 및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주환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간 것은 합의를 위한 것이지 살해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갈 때부터 평소 사용하지 않던 일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했고 양면 점퍼를 입었다라며 휴대전화 위치 추적 방해 시스템을 설치해 활성화했는데
모두 살인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전주환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살해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반사회적 범행으로 충격과 분노, 슬픔을 줬고 범행의 잔혹성을 살펴보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주환이 우울증 약을 장기간 복용했고 수형 생활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자신 성격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 범위와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 선례 등을 종합해 유기징 역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전주환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전주환의 항소심 공판은 피해자, 유족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으로 비공개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살인과 스토킹 혐의 두 가지를 재판 과정에서 병합했습니다. 2023년 4월 2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검찰의 적극적인 항소를 바라는 유족들의 호소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023년 7월 11일 서울고법 형사 12-2부 고법 판사는 전주환에게 도 1심 판결, 선고 형량의 합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 15년 부착과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전주환 측은 우울증, 약물 복용 등을 감형 사유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신고를 보복 동기로 삼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면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사형은 생명을 앗아가는 형벌이라 아주 예외적 상황에만 적용돼야 하는데 전주환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 역형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7월 13일 전주환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대법원 3부 주심 대법관은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 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 주심 대법관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피해자를 보복 살해하기 위하여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근무, 장소 등을 확인하여 신당역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살인 등등 각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 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선고 후 유족 측 대리인은 카석방은 없어야 한다며 이는 유족들의 뜻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왜 신고 후에도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했는가? 왜 가해자는 재판 중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는가? 스토킹 범죄는 왜 늘 사소한 문제로 취급되어 왔는가? 이 질문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의 경고 신호가 있었고 그 신호는 무시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진 뒤에야 제도와 법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신고했지만 지켜지지 못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건 기록이었습니다. 사건의 기록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함께 계속해주세요. 시청 감사드립니다.